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취침에 도움이 될 만한 으스스하고 재미난 사실들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알아볼 거는요. 으스스하고 신박한 재미난 사실들입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레딧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가끔 들어가는데 신박하다, 재미난데 이런 것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사실입니다. 제임스 배드포드는 최초의 냉동인간이 된 사람인데 아직도 냉동 중이다. 야, 지금까지도 냉동인간인 거면은 많이 추울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냉동 중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문서는 제임스 배드포드에 대한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입니다. 제임스 하이럼 배드포드라는 분이네요. 1893년 4월 20일 생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사망일자는 1967년 1월 12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미국 국적인 사람으로 확인이 되고요. 제임스 하이럼 배드포드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미국 심리학 교수였습니다. 직업 상담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쓴 사람이었고요. 그는 합법적으로 사망 후 신체가 냉동 보존된 최초의 사람으로 현재도 알코르 생명연장재단에 보존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초의 냉동인간이다. 그 밑에는 극저온 보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1965년 6월 E.V. 쿠퍼의 Life Extension Society, 줄여서 LES라는 곳에서 현재 우리는 인간을 긴급 단기 냉동하고 보관할 수 있는 원시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LES, 그러니까 생명연장 거기요. 원하는 첫 번째 사람을 무료로 냉동하겠다 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냉동인간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개발한 연구소 같은 곳이 있었나 보지. 거기서 이제 대뜸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만약에 지금 정도의 시기라면은 다들 그러려니 하고 믿었을 것 같아. 근데 당시는 1965년이야.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누가 믿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홍보 겸 오픈 이벤트 저희 시설에 첫 번째로 방문해 주시는 분 무료로 냉동인간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홍보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배드포드라는 사람은 이 무료 이벤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자기의 자금을 사용을 했대요. 배드포드는 나중에 폐로 전이가 된 신장암을 앓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신장암을 이미 앓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이제 폐로도 암이 전이가 된 거지. 근데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냉동 먼저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암이 좀 완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때 나를 해동시켜줘 라는 식으로 해서 첫 번째로 냉동인간이 되게 된 사람이었다. 사실 현대의 냉동 보호제 사용과 비교하면 배드포드의 경우에 사용된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에게 15%의 디메틸설폭사이드와 85%의 링거 용액을 주입했는데 이 화합물은 당시에 장기 극저온에 유용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뇌가 보호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면 다른 용액을 써가지고 이제 냉동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냉동을 하려면은 그냥 얼리는 게 아니잖아요. 대뜸 체내에 있는 이제 수분 같은 것들이 결국은 극저온 상태가 돼서 얼게 되면은 이제 팽창을 하거나 혹은 표면이 약간 좀 거칠거칠해지거나 해서 이제 손상을 입힐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과정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용액들을 집어넣는다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썼던 용액들은 지금처럼 고도화된 그런 용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이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깨어날 확률은 좀 낮다. 왜냐하면 뇌 손상이 왔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겠죠. 베드포드의 시신은 1982년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의 가족에 의해서 액체 질소에 의해서 보관이 되었고요. 그 후 알코르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으로 옮겨져서 오늘날까지도 알코르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포드의 냉동 보존 날짜인 1월 12일은 냉동 보존을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베드포드 데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기념비적인 인류 첫 냉동 인간이 된 그 날을 기념해서 1월 12일은 베드포드의 날이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는 거고요. 참 근데 안타까운 일이네. 이분은 뭔가 돌아가실 때에 내가 눈을 다시 뜨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미래가 펼쳐져 있을 거고 내 암 같은 것들도 다 나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멀쩡하게 건강한 상태로 보시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간에 신박한 일이죠. 지금까지도 계속 얼려져 있는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는 게요. 그래서 으스스하지만 흥미롭고 재미난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신박하고 으스스한 사실입니다. 세금 신고를 깜빡한 우주비행사가 현재 국외에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세금 신고 연장 신청이 승인된 적이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우주로 가 있으면 좀 봐줄만 하잖아. 하여튼간에 이제 우주비행사라면 아무래도 훈련도 그렇고 우주에 또 있어야 되는 기간도 있고 하니까 세금 신청 관련된 기간을 잠깐 잊어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예외로 연장 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죠?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space.com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50년 전 아폴로 13호의 잭 스위거트는 달로 날아갔지만 큰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야, 좀 너무한데 이건 좀. 한번 알아볼게요. 어떻게 된 일인지. 50년 전 아폴로 13호의 우주인 잭 스위거트는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폴로 13호가 원래 달로 탐사하는 그런 계획이 있던 거였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산소 탱크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막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달에 가지 못했어. 하지만 다들 무사히 생존해서 돌아온 몇 안 되는 그런 사고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중대한 기념일을 맞아서 전 세계 사람들은 성공적인 실패로 유명하게 기억되는 인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스위거트는 원래 아폴로 13호에 탑승할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명단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네. 그는 백업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를 하고 있던 승무원이었다는 거죠. 원래 승무원이었던 켄 매팅글리는 발사 직전에 독일의 홍역에 노출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나사는 승무원이 감염되지 않도록 두 사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스위거트는 바꾸게 된 그 이후에 준비에 급하게 나서야 됐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시작한 지 약 24시간 18분 후 재앙적인 산소 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 훨씬 전이었는데 이 스위거트란 사람이 임무 통제실에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저 소득세 신고 하셨어요?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출발하기 전에 문득 떠오른 거야. 소득세 신고 안 했는데? 이렇게. 사실 되게 중요한 순간이잖아. 더불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고 이렇게 미션 같은 거를 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그런데도 약간 이런 농담을 던질 수 있다는 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 미국인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정말 아주 긴장되는 순간에 세금 신고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멋있다 진짜. 그래서 이제 미션을 하는 도중에 이제 소득세 신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걸 제때 못했다는 그런 농담들을 막 주고받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밑에는 적혀 있고요. 스위거트는 다른 나라에 있진 않지만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해외에서 있는 미국 시민으로 간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늦게 신고할 수 있는 연장을 받을 자격이 있었고요. 벌금 또한 없었다 라고 하는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였다. 우주도 이제 해외로 치긴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주로 날아가도 소득세 신고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이제 교훈을 주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그런 일인가 싶겠지만은 미국은 세금 관련된 부분은 아주 밈처럼 되게 유명하게 다들 놀리고 뭐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지구 끝까지 지옥까지 세금을 거두러 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제 다들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이런 식의 얘기를 충분히 발사하기 전에 했을 수도 있고 더불어서 우주에 나갔으니까 해외로 인정해 드립니다 라고 이제 강하게 말하는 그런 이제 세무서의 그런 입장들도 충분히 뭐 납득이 간다. 그래가지고 좀 웃기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나기도 한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의 한 교수는 미국 핵무기 발사 코드를 사람의 몸속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그 사람을 죽여야만 가능하도록 이라고 하는 주장인데 다소 섬뜩하기도 합니다마는 핵무기를 우발적으로 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식의 그런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죠. 어떤 얘기였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위키피디아 영문 문서 로저 피셔라는 사람에 대한 문서입니다. 1922년 5월 28일 일리노이주 위네트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는 사망하신 분이시고요. 피셔라는 사람은 협상과 갈등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학자였나 봐요. 그는 이해 기반의 협상에 대한 책도 쓴 적이 있고요. 다른 수많은 출판물들도 썼습니다. 하버드에서 법학 학위를 마친 후 그는 워싱턴 DC에 있는 로펌인 코빙턴 앤 버링에서 일하면서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사건들을 변론하고 여러 국제 분쟁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를 최대한 맞물리게 하면서 가장 올바르고 가장 평등한 그런 합의를 도출해내는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있는 교수였다는 거네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핵전쟁 예방에 대한 예방책이 꽤나 화제였나 봅니다. 피셔는 핵 억제에 대한 독특한 아이디어로 유명했습니다. 1981년 3월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라는 곳에 실린 기사에서 그는 특히 핵무기에 대한 현명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논의하면서 자원자에게 핵발사 코드를 이식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코드를 회수하기 위해서 그 자원자를 죽여야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협상이나 어떤 이해관계 타결 이런 것들에 굉장히 전문가인 사람이니까 극한의 이제 어떻게 보면 밸런스 충인 거지. 그래서 밸런스에 미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를 쏘는 거 한 사람의 어떤 통치자가 쥐고 있는 거 이게 괜찮은 일일까? 과연? 어떻게 하면 좀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약간 가상의 어떤 사회 실험 같은 느낌으로 하나의 제안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한 명을 받는 거야. 지원자를 한 명을. 그래서 그 사람 몸 안에다가 핵무기 발사 코드를 집어넣어. 몸 어딘가에 있겠죠. 뭐 패든지 배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러면은 그 사람을 꼭 죽여야만 그걸 꺼낼 수 있게. 그래서 핵무기를 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죽여서 배를 갈라가지고 꺼내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자. 라는 식의 제안을 했다는 거지. 과연 하버드 교수님은 보법이 다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 제안은 뭐 아주 단순합니다. 필요한 코드 번호를 작은 캡슐에 넣고 그 캡슐을 자원봉사자의 심장 바로 옆에 이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칼로 째서 죽인 다음에 핵코드를 얻어내는 방법. 그것이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일견 봤을 때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은 아니야. 그죠? 일단은 사람 한 명을 죽여야만 이거를 꺼낸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도의적인 걸림이 일단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하니까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국민의 뜻을 이제 받들어서 일하는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한 개인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전에도 여러 가지 뭐 음모론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로 밝혀진 그런 것들 다 알아봤을 때 존 F 케네디 관련된 것들 한 2개 알아봤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냥 대통령이 잘 참아서 제3차 대전이 안 일어난 것들도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의 어떤 핸디캡을 제공하는 거 그렇게까지 이상한 일은 아니다. 역시 하버드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물론 이 사람도 그거를 이제 오피셜로 막 내세운 건 아닐 거고 그 정도로 핵무기가 위험한 거고 누군가가 이런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없게끔 이제 어떤 제도는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식의 주장이었을 것 같죠. 하여튼간에 그런 으스스한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입니다. 2021년 이탈리아의 한 예술가는 보이지 않는 조각상을 13,000파운드에 판매했고 그에 대한 증명서도 발급해 주었다. 미친 힙합이네요. 이게 힙합이지. 그러니까 이제 안 보이는 조각상을 팔고 그거에 대한 증명서도 보이지 않는 조각상 이렇게 해서 실제로 뭔가 개념을 팔았다는 거죠.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었는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rtnet.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탈리아의 예술가가 보이지 않는 조각품을 18,300달러의 경매에 붙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조각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얼마에 팔았지? 라는 부서에서 오늘의 이야기로 선정한 것은 이탈리아 예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최근 15,000유로, 이게 18,300달러인데 얼마인지 대충 알아볼게요. 2,530만 원 정도네요. 2,530만 원에 공기를 판 거야. 그런 엄청난 가격에 예술 작품을 경매에 붙였는데 그 작품은 글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달 67세의 예술가 살바토레 가루라는 사람은 무형의 조각품을 판매했습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작가는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작품의 이름이 나는 있다 라는 제목이래요. 역설적인 제목인 거지. 그러니까 조각품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제목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무의 형태에서 형태를 찾는 그런 조각품이었대요. 그는 스페인 뉴스 매체 디아리오 AS에다가 진공은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비우고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무것도 무게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응축되어 입자, 즉 우리의 속에 변환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상의 그냥 개념이지. 이게 존재한다 분명히. 형태로 보이지 않고 무게로 잴 수 없을 뿐 실제로는 가득 찬 공간이다.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보이지 않는 산소나 뭐 질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걸 들이마시고 내뱉고 있잖아.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개념의 조각품이었다는 겁니다. 구매자는 이 진위성 인증서, 그러니까 진품 뭐 인증서 이런 거랑 일련의 지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원래 같으면 이제 진품 확인서 그리고 이제 그 조각품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데 진품 인증서랑 지침만 가지고 집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작품은 방해가 되지 않는 5×5피트 크기의 개인주택에 전시가 되어야 된다 라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게 있는 건 아니야. 다른 게 있는 건 아니고 이거 작품을 전시하실 때는 꼭 개인주택에 이제 5×5피트 크기에다가 전시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밑에다가 팻말 해가지고 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 미쳤다. 어떻게 이런 걸 팔 생각을 하냐.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은 그렇게 행동 못할 텐데 이런 식의 말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술가 분께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본 적도 없는 신을 만들고 믿지 않습니까? 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생에 희망을 얻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무형에서 파생되는 개념인 건데 이 조각품도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면접을 본다.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 정도의 입을 소위 말해서 시쳇말로 야불이라고 합니다. 야불이. 요 정도로 털면은 합격해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이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 작품은 사실 유일한 종류의 작품은 또 아니라고 합니다. 2월 달에 밀라노의 피아자 델라 스칼라에서 이 작가는 조약돌로 된 보도에서 사각형의 테이프로 구분된 비슷하게 보이지 않는 조각품인 부다 인 더 컨템플레이션을 전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바닥인데 그냥 거기에 뭔가 테이프로 이렇게 구간만 이렇게 구획을 나눠 놓은 거야. 그리고 전시품 이런 식으로 또 했다는 거지. 상습범이란 거죠.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자꾸 안 보이는 거 만들어. 자꾸. 한편 이번 주에 그는 뉴욕의 증권거래소 앞에 프로디테 크라이즈를 설치했습니다. 이 조각품은 빈 흰색깔 원으로 입증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이것 마찬가지로 또 안 보이는 조각품을 또 뉴욕시의 증권거래소 앞에다가 또 세웠다는 겁니다. 그치만 이게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문화원의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작품을 기록한 영상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작품은 상상력의 힘을 활성화하라고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상상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힘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상상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힘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겠는데 인정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무형의 개념을 파는 거가
납득이 좀 쉬이 되진 않죠. 일단은 설명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공감은 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남겼대. 그럼 정말 정사각형을 테이프로 붙인 다음에 조각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진짜 조각품이라고 부르는 거냐 너는,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댓글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단 게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접근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게 되게 고평가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랄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화해 오지 않았나요, 결국은?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사진기가 나온 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제 추상화나 아니면 인상파 화가들이 더 부흥을 하게 됐고, 그런 것처럼 꼭 완벽하게 이제 정립이 되고 완벽하게 뭔가 형태가 있어야만 고평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사실 어떤 그림보다도 사진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조각품이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개념을 일단 확립한 것 자체가 이 예술가에 대한 어떤 가치가 충분히 매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유사한 느낌으로 요즘에 이제 AI 관련돼서 수많은 영상 혹은 뭐 사진들 혹은 뭐 보이스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대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물론 상업적으로 더 저렴하니까 쓰일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결국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좋아하지 AI가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것들에 고평가를 하는 건 쉽지 않아. 결국은 하지 않은 거, 그리고 굉장히 다분히 사람적인 것, 그런 것들이 고평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득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법 많겠지만은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해야 예술가다. 그리고 이 정도 작품은 사줘야 진짜 힙합이다. 사실 파는 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사는 거, 이게 조커지. 이게 조커예요. 하여튼간에 그런 으스스하고 재미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의 이름은 무하마드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 일견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무하마드면은 약간 뭐랄까 아랍권이라든지 중동 국가에서 인기 있는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독일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신생아의 이름이 무하마드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모로코 월드 뉴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뉴스 사이트인 것 같죠? 모하마드는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기의 이름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아기의 이름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말이거나 그 나라에서 익숙하게 쓰이는 언어일 텐데도 왜 모하마드가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뉴스 매체 타게스 슈피겔의 보도에 따르면 모하마드는 2022년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기 이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이름은 전년도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었던 노아, 그리고 최근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아담을 앞지르고 노아랑 아담보다 모하마드가 더 인기 있는 이름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기의 이름은 소피아였고요. 그 뒤를 에밀리아 그리고 엠마가 따릅니다. 독일 매체는 모하마드가 2018년, 2019년, 2020년에서 베를린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아이의 이름이었지만 2021년에는 3위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다시 1위로 치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독일어 대중화와 연구를 위한 협회인 독일어 학회가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게 된 것입니다.
협회는 전국 750개 이상의 등록 사무소에서 이름 목록을 편집했는데 여기에는 약 100만 개의 이름 항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모하마드라는 이름의 인기가 높아진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도시의 다양성 증가, 이슬람 배경을 가진 가족의 수 증가, 그리고 이슬람에서 예언자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이름의 문화적 그리고 종교적 중요성 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사실은 독일 태생의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모하마드로 짓는 게 아니고 이민자들이 독일에 많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 본인들이 가장 친숙한 그런 이름을 지을 거 아니야. 우리가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더라도 뭐 민수 뭐 이런 식으로 지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영어식 이름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모하마드라는 이름은 베를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남자아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모하마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가장 인기 있는 아기의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에 이 모하마드란 이름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이름 10위 안에 들은 그런 이름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으스스하죠? 이게 진짜 으스스한 얘기 아닌가 싶어요. 다른 나라에서 가장 많이 지어진 신생아의 이름이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걸 기인하고 있는 이름이라는 게 좀 뭔가 씁쓸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신생아의 가장 인기 있는 이름이 뭐 응위엔 뭐 이런 거에다 치자고,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되게 인기 있는 성이니까요. 그럼 되게 이상하고 씁쓸한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국민들이 그만큼 아이를 안 낳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되게 좀 무서운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여튼간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의외로 더 으스스한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의 이름이 가장 인기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알아보죠. 디즈니는 매년마다 불꽃놀이에 5천만 달러, 한화로 약 665억 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소비량을 능가하는 유일한 곳은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꽃놀이도 결국은 화약을 이용하는 거잖아. 거기다가 이제 앞에다가 탄두를 붙여서 무기로 쓰면은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건데, 그 정도로 많이 폭죽놀이나 이런 거 할 때 쓴다는 거지. 유일한 그 소비량을 능가하는 곳이 군대라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군대 정도 규모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이 화려한 그런 불꽃놀이를 하는 걸로 유명한 곳이니까.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디즈니의 불꽃놀이 축제를 여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현금이 필요할까요?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평균적인 미국인은 이번 7월 4일에 불꽃놀이에 $100 미만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때 보통 미국 분들은 밤에 불꽃놀이 같은 거를 집집마다 조금씩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살고 있는 마을에 다들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되게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100 정도면은 현 한화로 한 14만 원?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의 돈을 다 합치면은 한 총 10억 달러 정도가 그 7월 4일에만 터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물론 일반 소비자의 판매도 이런 불꽃놀이의 판매량에 기여를 크게 하지만, 불꽃놀이 산업의 두 가지 최고의 구매자는 첫 번째 군대고요, 두 번째는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불꽃놀이와 화약 효과에 연간 5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합니다.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미국에는 총 6개의 디즈니 공원이 있습니다. 모두 불꽃놀이를 포함한 야간 쇼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밤마다 하는 거겠죠.
이런 매직 킹덤의 위시스라고 하는 그런 쇼를 매일 밤마다 하는데 하루마다 41,000달러에서 55,000달러가 든다고 주장됩니다. 게다가 다른 모든 야간 쇼의 비용을 평균해서 상영 횟수를 365일로 곱하면 사실상 엄청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당신의 돈 중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매일 밤 불꽃놀이 쇼에 쓰이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티켓을 구매하는 그 돈에서 얼마 정도가 불꽃놀이에 지불되는가 궁금한데, 매직 킹덤에는요 매일 평균적으로 56,027명 정도의 손님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불꽃놀이의 비용을 손님 한 명당 나누게 되면은 야간 불꽃놀이 비용을 위해서 한 명당 약 98센트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인당 그런 어떤 짊어져야 되는 돈 자체는 되게 낮네요. 거의 한 몇백 원밖에 안 되는 거지만, 물론 56,000명이 이제 오니까 그거를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디즈니 입장에서는 절대 손해볼 그런 장사는 아니겠네요. 그죠?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그거에 비하면 뭐 싼 돈이다. 생각보다 그것 때문에 티켓 값이 비싸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이네요. 티켓의 가격이 114달러인 걸 감안하면 와, 진짜 비싸다. 티켓 가격의 약 0.85%가 화려하고 다채로운 폭발물에 쓰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디즈니랜드 가는 거 좋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 부모들도 가고 싶지만 못 데려가고 그런 이유들이 비싸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애 혼자만 들어갈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막 이게 하나로 치면 거의 한 18만 원, 19만 원 막 이러는 건데, 내 거 사야 되지, 아내 거 사야 되지, 자녀 거 사야 되지, 이렇게 하면 거의 한 60, 70만 원 든다는 거죠. 게다가 이건 그냥 입장료 가격일 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먹고 뭐 마시고 기념품 사고 혹은 또 멀리서 왔으니까 호텔도 예약하고 하면은 진짜 돈이 몇백 정도는 그냥 우습게 쓰일 것 같죠. 악명 높은 디즈니의 불꽃놀이 광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악명 높을 것까지야. 손님 한 명당 약 1달러가 듭니다. 그리고 그 논리에 따르면 만약에 디즈니월드에 손님이 그날에 한 명밖에 안 왔어 라고 해도 디즈니는 쇼를 계속하기 위해서 54,999불 이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정되어 있는 거를 사람이 한 명밖에 안 왔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한 명만 온다고 해도 엄청난 손해를 이제 감안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뭐 그렇습니다. 실제로 군대 다음으로 디즈니가 가장 많은 돈을 폭죽에 쓰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인데, 글쎄 비싸긴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뭔가 이런 데 가서도 돈 아끼면은 좀 그래. 이렇게 돈 쓰라고 가는 데들은 여기서도 가성비 찾으면 안 됩니다. 게다가 이제 이렇게 가서 내가 지불하는 돈 자체는 사실 몇 센트밖에 안 되지만은 다 모아서 아주 엄청난 광경을 보고 올 수 있다면은 뭐 한 번쯤은 뭐 가는 거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아이들은 진짜 평생 남는 기억이래 이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가 있는데 관련해서는 정치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지만 여튼간에 저도 가봤거든요. 괜찮아요. 나름 잘 해놨어요. 그게 또 아시아권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레고랜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이들은 눈 돌아갈만 하더라고. 솔직히 어른들이나 연인들이 갈 만한 곳은 아닌 것 같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가면은 애들 진짜 눈 돌아가. 한번 제가 옛날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은 있던 것 같은데, 모든 놀이기구 있잖아요. 레고랜드에 있는 그 놀이기구는 출구 쪽에 그 기념품 파는 거랑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와, 이거 애들 못 참지. 거기 레고를 다 팔아버려요. 거기
아니 뭐 놀이기구 하나 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출구에서 레고를 파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애들은 하나 안 사면은 절대 못 나가지. 게다가 다들 가족끼리 왔는데 다른 가족 애기는 레고 큰 거 들고 있는데 손에 우리 애기는 안 사줄 수 있겠냐고요. 그런 식이더라고 뭔가. 그래서 무언의 뭔가 경쟁? 무언의 약간 압박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 곳이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레고랜드도 이제 디즈니랜드랑 마찬가지로 안에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이 있는데 거기도 비싸대요. 한 50만원, 60만원 한대요. 저도 가진 않았어요. 근데 안에는 다 레고 관련된 기물 같은 걸로 막 꾸며놓은 그런 곳이랬는데 글쎄 레고 처돌이가 아닌 이상 굳이란 생각이 들긴 하는데 확실히 갔을 때 느꼈던 게 외국분들은 가족 단위로 와서 거기에 많이 투숙을 하는 것 같더라고. 한국인은 못 봤거든요. 외국인들은 많았어요 거기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사한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간에 으스스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삽입곡인 My Heart Will Go On, 이게 셀렌디온이라는 디바가 불렀던 노래였죠. 그 되게 유명한 거 있죠? 그거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그게 사실은 딱 한 번 녹음한 것이 그대로 쓰인 것이다. 야 미쳤죠? 이 정도 그냥 1트에 한 번에 그냥 바로 간 게 실제로 삽입곡으로 쓰이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빌보드닷컴입니다. 미국의 음악 순위 사이트로도 유명한 그런 곳인데요. 셀렌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에 대한 역사라는 기사네요. 셀렌디온은 사실 My Heart Will Go On을 부르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그녀는 그 노래를 싫어했습니다. 야, 녹음할 때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라디오에 대해서 어떤 음반이 잘 팔릴 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영화의 삽입곡으로 쓰인다는지 뭐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다는 거겠네요. 저는 노래를 빨리 부르고 거기서 빠져나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 너무 부르기 너무 싫어 진짜로. 이거 빨리 그냥 끝내고 빨리 가자. 요런 식으로 녹음을 했다는 거지. 한번 타이타닉의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도 그 노래의 팬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사시를 팝송으로 끝나는데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라고 해서 이 감독이었던 제임스 카메론 감독도 이 노래가 영화에 쓰이는 거를 원치 않았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은 가수도 노래를 부르기 싫어하지, 감독도 이 노래가 쓰이기 싫어하지. 그럼 왜 쓰인 거야 도대체 그러면? 어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본인 영화에 가사가 들어간 음악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아마 이 My Heart Will Go On 자체가 좀 예외적으로 받아들여진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하지만 My Heart Will Go On은 그냥 인기를 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블록버스터 영화의 대명사가 되었고요. 셀렌디온의 시그니처 노래가 되었습니다. 작곡가 제임스 호너 그리고 작사가 윌 제닝스가 작곡한 My Heart Will Go On은 1998년 2월 28일 빌보드 핫백에서 1위로 데뷔를 했고요. 타이타닉의 사운드 트랙이 빌보드 200에서 16주 동안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싫어한 거랑은 별개로 대중들은 굉장히 환호했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 노래는 또한 셀렌디온의 1997년 후반의 앨범이었던 Let's Talk About Love라는 곳에 수록이 되었는데 소니 뮤직에 따르면 그 앨범을 합쳤을 때 6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기록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이 노래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줄어들 조짐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도 심심치 않게 많이 들려요. 물론 이 노래 자체를 듣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유튜브나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릴스나 그런 데에서 이제 숏폼에서 되게 웅대한 도전을 하는데 실로 뭔가 딱히 성과가 없는 그런 혹은 웃긴 영상 같은 것들에서 이 노래가 꼭 나오죠. 근데 이제 리코더 버전으로 뿌뿌뿌뿌뿌뿌 막 이러면서 되게 초라한 그런 느낌으로 웃긴 밈으로 쓰이잖아. 결국은 그게 지금 20년 넘도록 계속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있는 노래라는 뜻이니까요, 결국은. 이제 노래에 대한 비하인드가 더 있는데요.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이 타이타닉이란 영화는 원래는 7월 3일에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그 해의 4월까지도 여전히 5시간 정도의 긴 서사시의 영화였습니다. 타이타닉이 실제로는 3시간 조금 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5시간짜리의 영화였다는 거죠. 편집이 다 완료되기 전까지는요. 그 당시에 원래는 호너라는 사람이 이제 작곡가였나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음악만 넣은 상태였고 그걸로 이제 엔딩 타이틀곡을 넣을 생각이었다. 팝송으로 영화를 끝낼 생각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스튜디오로부터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 무언가를 좀 해봐라 라는 식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작비도 그 당시로 기준으로는 거의 탑급의 영화였고 실제로 아바타가 이제 발매되기 전까지는 타이타닉이 역대 영화 흥행작 1위였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간 영화니까 실패하면 안 돼. 야 이거 무조건 이거 성공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우리 진짜 망한다잉? 요렇게 됐으니까 뭔가 마케팅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OST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996년 12월에 앨범에 대한 계약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래가 정해진 것도 아니었고 셀렌 디온이란 사람이 부를 것도 아니었고 일단 노래를 같이 겸해서 내자 요런 식의 그런 얘기는 있었다는 거죠. 셀렌 디온은 예전에 그 호너란 사람이 작곡한 그러니까 My Heart Will Go On을 작곡했던 사람이 옛날에 작곡했던 노래를 이제 이 가수가 부른 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셀렌 디온 기억이 나니까 이 사람이 노래 잘 불렀었지? 하면서 일단 얘를 한번 불러보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흘러갔나 봐요. 그래가지고 셀렌 디온을 일단 라스베가스에 있는 시저스 팰리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곳이 있죠. 거기에 이제 스위트룸에다가 불러가지고 노래를 들려준 거지. 작곡가가 이제 연주를 딱 하니까 셀렌 디온이 딱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너무 어렵겠는데? 난 마음에 들지도 않고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X표를 이렇게 치면서 안 할게 막 이랬는데 그 당시에 남편도 같이 그 자리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이거 하자. 노래 좋네. 우리 아내가 잘 부를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지. 아내의 말을 채 승낙하지 않고. 그 당시에 인터뷰를 보면은 남편을 목 졸라서 죽이고 싶었다.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부르고 싶지 않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모 테이프를 녹음하게 됐는데 9시쯤에 스튜디오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셀렌 디온은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대요. 왜냐면은 약간 이제 여자로서의 그날 이제 생리 주기가 왔기 때문에 배가 아프고 짜증도 나고 하고 싶은 노래도 아니었고 남편이 그냥 지멋대로 그냥 하자고 하는 노래고 하니까 얼마나 하기가 싫냐 상태가. 그래서 보면은 이 셀렌 디온은 원래 스튜디오에서는 비브라토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커피를 절대 안 마시는 사람인데도 설탕을 넣은 블랙 커피를 마셨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커피에 있는 카페인 성분은 성대에 이제 흡착하게 되면은 그런 진동수나 이런 게 좀 둔해지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성대가 좀 마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부를 생각이 없었던 거지, 노래를. 그냥 이 사람도. 작곡가는 그런 셀렌디온한테 영화에 대한 거를 설명을 쫙 해주는 거예요. 야, 타이타닉이란 영화가 있는데 이번에 대박 영화야. 여기에 네가 삽입곡을 부를 건데 이런 내용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셀렌디온이 그걸 듣고서는 예, 알았습니다. 예, 고마워요. 이렇게 좀 비꼬듯이 말을 하면서 녹음실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리 때문에 몸도 안 좋고, 아, 모르겠다, 그냥 대충 불러 이러고 이제 한 번에 싹 불렀는데, 밖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워낙 이제 유명하고 굉장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니까 소름이 막 돋는 거야. 야, 미쳤다, 너무 잘 부른다 이러면서. 그래서 1트 만에 녹음을 끝마치고 나와서 예,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밖에 사람들이 다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밖에서 너무 감격에 차가지고, 아, 노래 너무 잘 부른다 이러면서 감동의 도가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울고 있네. 감사합니다. 뭐, 데모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다행이네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이제 나왔는데, 데모니까, 이게 이제 본 녹음은 절대 아니다. 당시에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작곡가였던, 그 프로듀서였던 호너는, 녹음 다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당초에 데모니까, 이거는 이제, 들려주기 위한 용도이고, 프로듀서나 감독한테 당연히 본 녹음은 따로 한 번 더 할 거란 생각을 당연히 하고 있었는데, 작곡가가 듣고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거는 그냥 2번 녹음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수도 부르기 싫어했던 노래고, 감독도 영화에 싣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노래가 전설적인 그런 노래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각인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네요. 생각보다 이런 거가, 이런 내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어. 만약에 2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진짜 안 할래요 했으면은 이런 노래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사랑받는 이런 노래가 사실은 영화에 실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으스스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